올해도 수시 전형에서 지원 자격에 제한이 없는 논술 전형의 경쟁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원서 접수가 마감이 된 상태인데요. 서울 주요 15개 대학 가운데 논술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은 고려대, 국민대, 서울대를 제외한 13개 대학입니다. 대학별로는 서강대 논술 전형의 경쟁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95.33대 1을 기록했습니다. 서강대 논술 전형은 논술 80% 비중을 두는 전형이기 때문에 사실 논술 전형이 논술 실력으로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전년도 같은 기준인 85.62대 1보다도 높아진 것으로 봐서 올해는 경쟁률이 더 상승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한양대, 또 성균관대, 건국대, 경희대, 중앙대, 서울시립대, 동국대, 연세대 등등의 논술 전형들이 높은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양대 같은 경우는 전년도 대비 조금 상승했고요. 성균관대도 역시 상승, 건대도 상승. 경희대 논술 우수자는 전년도 대비 조금 하락한 상황이고요. 또 중앙대나 서울시립대를 비교해 보면 중앙대는 상승, 서울시립대는 하락. 이렇게 상황들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숙명여대나 또 연세대, 또 서울시립대 등등의 대학들은 소폭 하락한 케이스인데 연세대 논술 전형 같은 경우가 올해는 논술 100% 전형이었고 수능 최저도 없었어요. 학생부 반영도 없었고. 그런데 전년도 대비 조금 하락한 것으로 보여져요. 아마도 많이 몰릴 거야라는 예상들 때문에 좀 안정 지원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인데요. 그래서 작년 2019학년도에 연세대 논술 전형 경쟁률이 전체적으로는 57.05대 1이었는데 올해는 44.38대 1을 기록했거든요. 또 수능 전에 논술을 실시한다라는 부담감도 작용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서강대 논술 전형, 그러면 서강대 논술 전형은 어떻게 출제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0년 서강대 논술 전형 계획을 먼저 볼 텐데요. 올해는 서강대 논술 전형에서 큰 변화는 없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수능 최저 기준이 있는 것도 지난해와 동일하고요. 전 계열, 국수, 영탐, 한국사를 반영해서 최저 기준은 4개 영역, 4개 영역 중 3개 영역 합 6 이내, 평균 2등급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사는 4등급 이내까지로 기준을 두고 있죠. 영역별 계열 구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학, 가나형을 구분한다든지 탐구, 사탐, 과탐 구분을 두지 않죠. 그래서 계열별 교차가 가능한 그런 전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탐구 과목 같은 경우에도 2과목 중에 이제 한 과목, 상위 성적 한 과목만 반영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사실은 수능 최저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학생부가 반영이 되는데 학생부 실질 반영률이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표면적으로도 이제 반영률이 학생부 20%, 또 논술 80%로 논술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인데요. 학생부 교과 100%, 20%가 반영되는 부분도 사실은 등급 간 격차 점수가 크지 않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서강대 논술은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느냐와 논술 실력이 있느냐 없느냐. 또 서강대 논술 시험이 사실 제시문 등이나 이런 것들이 좀 까다로운 편이고 논제 자체도 요구사항이 좀 복잡하게 나오는 편이어서 사실 난이도가 좀 있는 논술이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논술로 정말 승부를 띄울 수 있는 것이 서강대 논술 전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형 요소별 평가 방법 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서강대 논술은요 100분 동안 시험이 치러져요. 그래서 1시간 40분, 100분이라는 시간 동안 인문 계열은 800에서 1000자 분량의 답안을 작성해야 하고요. 자연 계열은 분량 제한은 없습니다. 수리 논술을 푸는 형태이기 때문에 수리 관련 제시문과 논제가 나오죠. 그래서 자연계 논술이 수리 논술이 나오는 학교가 있고 과학 논술이 나오는 학교가 있는데 서강대는 수리 논술이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문제는 2개가 나와요. 그래서 문제 1, 2
2번 문제가 60%, 인문계나 자연계나 2번 문항이 60%의 점수 배점을 가지고 있고 1번은 40%의 점수 배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의 실질 반영률이 굉장히 적은 편이다라고 좀 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이제 학교생활기록부의 영역별 정량 반영표를 살펴보면은요. 내신 1등급 이상 1.25 이하 요 사이 구간을 100점을 부여를 해요. 그리고 1.25를 초과하고 1.5까지는 99.90 이렇게 굉장히 세분화되어 나뉘어 있고 0.1점씩 감점이 되는 것이죠. 등급 간 격차가. 물론 이제 비교과 영역에서 출결 봉사 반영 점수가 있는데 이 부분도 이제 15일 이상 무단 결석을 하지 않거나 또는 봉사활동이 5시간 미만이 아니라고 한다면 기본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이제 최저 14일까지 무단 결석 또는 봉사 시간 5시간 이상만 된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서도 50점 만점에 각각 45점을 획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학생부에서 감점되는 부분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서강대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 내신은 1등급에서 8등급까지의 점수 차가 3.5점. 네. 내가 만약에 8등급이에요. 그러면 8등급 학생이 지원을 한다라고 했을 때 내신에서 전체 100점 만점 중에서 깎이는 점수는 3.5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신 실질 반영률이 크지 않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능 최저가 아까 관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평균 지금 올해는 논술에서의 수능 최저가 평균 2등급, 한국사 4등급 이내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세계 합 6이죠. 그러니까 평균 2등급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난해 같은 경우도 서강대 논술 전형의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던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수능 최저를 맞추지 못해서 실제 시험에 응시하는 학생의 실질 경쟁률은 확 줄어든 결과를 보였었어요. 지난해 2019학년도 수시에서 상위대학 중에 논술 전형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었던 것이 또 역시 서강대였거든요. 최초 경쟁률이 85.62대 1이었습니다. 그런데 수능 최저를 맞추지 못해서 실제 시험장에 논술 시험을 보러 간 인원수는 29.79대 1로 확 줄었죠. 그래서 거의 4분의 1 정도로 줄어든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역시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일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올해 굉장히 높은 경쟁률을 보였지만 여기서도 또 4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로 경쟁률이 이제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수능 최저 여부가 관건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강대 논술이 인문계, 자연계로 나뉘어서 출제가 되는데 인문계열에서도요. 경제학부와 경영학부의 논술은 수리 논술이 포함된다기보다는 이제 그런 해석적인 부분을 요구하는 통계표나 도표, 그래프 분석 내용들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 인문 논술하고는 조금 다른 준비를 경제, 경영 계열에서는 해야 되는구나. 통계 자료의 어떤 분석, 그래프의 분석들이 필요하구나라는 거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강대 논술은 제시문이 길고 많이 출제되는 것이 특징인데요. 긴 문제를 작은 소문항으로 나누어서, 그러니까 논제의 요구사항을 우리가 정확히 분석해서 무엇에 대해서 찾으라고 하는지 그 부분을 먼저 찾고 여기에 해당하는 답변을 순서대로 정리를 해서 작성하는 것이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왜 여러분들 가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선생님 그래도 창의적인 글 한 편인데 네, 논제 요구사항들이 있고 난 정말 유기적인 연결을 잘 해서 이렇게 융합된, 그러니까 꼭 순서대로 답이 나오지 않더라도 융합된 글 안에 논제에서 요구한 답변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더 잘 쓴 글 아니에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잘 쓰지 않으면 사실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려운 부분이죠. 왜냐하면 평가하는 입장에서도 그 수많은 논술 답안을 봐야 되는데요. 어떤 게 확인이 편할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죠. 꼼꼼히 다 읽어봐야 이 아이가 어떤 답을 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답변과 딱딱딱 논제에서 요구한 답이 순서대로 정리되어 있어서 제대로 제시문을 분석해서 답을 찾았구나 라는 논술 답안이
평가하기 더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서 답안 작성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연 계열도 답을 도출해내는 과정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봐요. 물론 답을 맞출 수 있느냐 없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각 소문항들의 배점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풀다가 두 번째 문제에서 조금 막혔어. 그러면 지레 포기해서 나는 논술 끝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어쨌든 최대한 끝까지 풀어서 마지막 문제까지 최대한 풀어낼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올해 2020학년도에 이제 논제들을 모의 논제들이나 또 작년도 기출 논술 논제들을 보시면 서강대도 크게 유형이 달라지지 않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일단 서강대는 인문계열 예시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요. 문항이 1번, 2번 크게 두 개로 나뉘고요. 문제 1 같은 경우에는 800자에서 1000자 분량으로 쓰는 겁니다. 이 분량 내에 답안이 들어가 있으면 좋겠죠. 800에서 1000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800자 넘고 1000자 이내로 써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1000자 많이 쓰면 좋은 거지라고 생각해서 1000자 이상을 훅 넘겨버리거나라고 한다면 오히려 감점될 수도 있으니까 분량은 꼭 맞춰주셔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문제 1번 같은 경우에 논제를 우리가 보면은요. 가에서 라를 각각 요약한 후 논점을 분류해서 이를 바탕으로 마와 바의 입장들을 비판하시오 이랬어요. 입장을 비판해야 되는 게 마와 바 두 개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힌트를 우리가 얻을 수 있죠. 제시문을 다 읽어보지 않더라도 일단 마와 바의 입장이 뭔가 차이가 있겠다. 대립이 되거나 상반된 입장일 수 있겠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실 수가 있고요. 이런 입장들을 각각 비판할 수 있는 가라도 크게 두 개 이상의 입장들로 구분이 될 겁니다. 분류가 되겠죠. 그래서 같은 입장으로 엮을 수 있는 제시문들끼리 또 짝이 지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제시문을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논제부터 보고 어떤 걸 찾아야 될지 감을 잡고 제시문을 읽어야 되는데 역시나 마와 바 제시문을 보면은요. 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치와 사실 간의 객관적 입장 하에서 과학 지식이라는 즉 사실이 가치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다라는 과학 만능주의의 입장이었어요. 우리가 왜 과학과 기술로 얘기했을 때 예전에 이거 되게 오래전 광고 카피기는 한데 뭐 침대는 과학이 아닙니다. 뭐 이런 침대는 과학입니다. 뭐 이런 카피 가지고 저희가 논술 수업에서 많이 인용을 했었는데요. 과학하고 기술이 최근에는 과학기술 이렇게 같은 개념으로 이야기되다 보니까 여기에 가치 판단의 문제가 개입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기술이라는 거는 과학적인 원리 이론을 실생활에 응용이나 활용하는 어떤 지식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기 때문에 즉 사람이 이것을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가 개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옳으냐 그르냐의 가치 판단 문제가 자꾸 개입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과학 이론 자체만으로는 사실은 그것은 이론이고 원리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이것이 옳다 그르다의 판단이 개입되지 않는 가치 중립적인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가치 중립적이냐 기술이 되었을 때는 가치 판단이 개입될 수 있고 그냥 과학 이론 자체만 가지고 얘기했을 때는 가치 중립적인 대상, 학문 분야로 얘기할 수 있다. 우리는 이 개념부터 확실하게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이런 문제들을 쉽게 풀 수 있는데요. 마 같은 경우는 과학이 다 이런 최근 현대사회 과학기술에 나오는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었고 바 같은 경우에는 과학 지식이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라는 거였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과학을 좀 싫어하는 과학 혐오주의적인 입장이었다라는 거를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논제에서의 힌트를 가지고 제시문을 분석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두셔야 되고요. 문항 2번, 문제 2번은 역시나 800에서 1000자로 쓰는 그런 형태인데요. 가에서 제기된 문제의 원인을 나와 다를 바탕으로 진단하고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라에서 바를 활용하여 논술하시오. 자, 논제를 읽어보니까 어때요? 제시문들의 역할 분배가 되어 있어요. 즉, 네가 논술문을 800에서 1000자로 쓰는데 그 문제에서의 제시문들을 이렇게 활용하면 좋겠어라는 조건이 다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즉, 가에서 제기한 문제의 원인이라고 했으니 우리는 가제시문을 읽으면서
여기서 찾을 수 있는 문제 상황이 뭐지? 라는 거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가에서는 문제 상황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 또 이런 문제가 야기된 원인이 나와 다에 나와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라에서 바까지의 제시문에 각각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기 전에 제시문들을 문제 상황, 원인, 해결 방안 이렇게 미리 옆에다 간단하게 키워드로 요약을 하면서 보시는 것이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를 읽어보면은 가의 문제 상황은요. 사실 이제 나치의 유대인 인종 청소의 사례가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개인의 도덕적 판단이 편가르기 요인이 개입돼서 이제 변질이 될 수 있다. 또 비도덕적인 집단이 출현할 수도 있는 문제까지 이어진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 상황을 나와 다에서 이 원인에 대한 실마리를 잡아야 되는 것이죠. 나제시문에서는 사회교과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었던 내 집단과 외 집단의 구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즉, 내 집단의 장점과 단점을 지적하면서 내 집단의 단점, 외 집단에 대한 부정적 태도, 배타적 태도, 차별 등의 개념들이 거론이 됐었던 제시문이고 다제시문은 도덕성에서 개인과 집단이 구별되는 상황을 지적하는 그런 제시문이었었죠. 그래서 집단이라는 것이 이제 이성적일 수 없고 그 다음에 이기적인 특성을 지닐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논의, 협의가 좀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 좀 감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 상황을 집단과 개인의 문제로 나누어서 우리가 구분을 해서 실마리를 찾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라에서 봐. 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회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해서 사회를 감시해야 된다. 즉 사회의 부정적인 측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희생과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제시문이었고 마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행위를 뒷받침하는 어떤 보편적인 도덕이라는 개념 자체를 거부하고 개인의 자유, 선택, 창조 등을 조금 강조하는 자율성 등을 좀 강조하는 그런 제시문이었었죠. 바 제시문은 사회 모순을 극복할 수 있을 때 대안이 나올 수 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암시하는 것들은 이제 개인 간의 연대, 집단 지성 이런 것들로 해결책을 좀 찾고자 하는 그런 제시문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고전적인 주제였다라고 보여져요. 굉장히 고전적인 주제였고 늘상 논술이나 면접 제시문에서 나오는 집단과 개인의 문제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제는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인들의 어떤 활약, 집단 지성 그 다음에 개인 간의 유대감, 연대 이런 부분들을 해결책으로 이제 잡고 있는 것이죠. 성숙한 시민의식이 전제됐을 때 이런 부분이 가능하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신다면 쉽게 풀 수 있었던 그런 문제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지금 서강대 논술 문제는 여러분들 지금 간단하게 보셨지만 제시문들이 많이 나와요. 제시문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각 제시문들을 논제의 요구대로 분석하고 제대로 독해낼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제시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요지 분석을 해서 논리적으로 내 800자에서 1000자 글의 분량이면 한 4단락, 3단락에서 4단락 정도 분량이 될 텐데 그 안에 다 논리적으로 구성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고요. 또 각각의 제시문들을 어떻게 봐라라는 논제 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관계들, 제시문 간의 관계들을 잘 구성해서 종합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논술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서강대 논술 여러분들이 제시문이 길고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복잡한 요구 조건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강대 논술 어려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사실 논제가 친절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논제에서 제시문을 어떻게 볼지 또 답안을 어떻게 작성할지에 대한 힌트를 계속 언급해주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내 답안 구성하는 데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문제구나라는 걸로 인식을 하신다면 친절한 논술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연습을 하시면 사실 크게 어렵지 않게 논술에 접근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